빚내서 집 산 사람들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았죠. 라이트하우스가 맨날 뭐 몇 년째 폭락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위험하니까 이야기한 거고, 그때 매수한 실수요자들 지금 굉장히 물렸죠.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측을 했던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도 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소, 이분 또 나왔죠. 이분이 빠지면 섭하지. 심교수 2 원도 아니에요. 하락기 진입했지만 그러면서 한 1, 2년 떨어진대요. 근데 무주택자는 기다리지 말고 집 사라. 떨어지기 전에 사라. 왜죠? 이게 되게 웃긴 말이다. 떨어질 거지만 사라.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 괜찮은 자산이 뭐 얼마나 돼요? 장기적으로 괜찮은 이유가 왜 장기적으로 괜찮은 줄 아세요?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심리가 꺼지는 순간 개박살이 났고, 장기적으로 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장기적 침체가 왔죠. 지금 딱 그게 눈앞이다. 지금 일본 버블 때 같은 부동산 벙굴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오르는 이유 해가지고 요것도 기사 내용 읽어보면은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뭐 7월부터는 무조건 오른다 이거 하는 이야기가 뭐 가을 이사철이니 추석 이후 집값이니, 이번에도 추석 이후 집값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분명히 나온다. 이건 100% 장담이 되죠. 추석 이후에는 다시 뭔가 살아난다느니 뭐 일단 인간들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방학 시즌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정책 실패 때문에 폭등을 한다. 이거는 하도 많이 했죠. 수요 공급 역시 공급. 근데 요거 보세요. 자, 요때는요 정책 실패로 뛰었다.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혹은 완화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저 예측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 궤변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결과에 맞춰놓고 원인을 끼워 맞추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 같은 경우 오르는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떨어지는 영향을 주는 게 있다. 근데 오르는 영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수익성이 높아져요. 수익성이 높아지면 수요를 불러들이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성장도 영향을 주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요인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시기는 지났죠.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뭐 일시적 수요 증가하는 요인들, 멸실 같은 거. 반대로 떨어지는 영향은 당연히 고금리. 그 다음에 규제, 부동산 규제. 수익률을 낮춰서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완화 같은 경우는 오르는 영향을 주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가 집값을 낮추는 영향을 주겠죠. 경기 침체는 당연히 집값 하락 요인이고. 근데 경기 침체,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어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저금리가 굉장히 심화됐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게 영향을 더 많이 줬냐? 그때 대출 규제도 주고 했는데 요 요인이 너무 셌기 때문에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오르는 요인이고 어떤 것들이 떨어지는 요인인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4개가 있는데 집값이 올랐네? 그러면은 얘도 오르는 요인이지만 얘도 오르는 요인이고 얘도 오르는 요인이고 얘도 오르는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줏대가 없고 궤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에서 올랐는데 완화에서 올랐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됐으면은 저 사람들 오른다고 하던 사람들의 예측은 다 틀렸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인을 고금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뽑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규제는 몰라도 DSR 규제는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그간의 규제 정책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완화책 쓰면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레임을 또 잡느냐. 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늘어난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 왜?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제 믿음감이 안 가죠? 그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믿음이 가겠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가는 저 말을 듣고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타당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냐면 저희는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2019년에 가계부채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 낮추는 거 올해 못 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환율 굉장히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래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마라. 일단 사놓고 대응해라. 이런 프레임 또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지들은 뭐 하겠어요? 예측이 틀렸으니까 대응하겠죠. 저 프레임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팔고 빠지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예측에 대응이 아니라 무조건 사라면서요. 왜? 집값이 오를 거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3월에 잠깐 없어서 4월, 5월, 6월 계속 사라고 하더만. 작년 재작년에 저런 말 듣고서 산 사람들 엄청나게 이익 본 거 같죠? 근데 집값이 올라서 자산 늘고
순자산 늘었겠죠? 근데 돈 번 건 아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자산 엄청난 빌라 왕 이런 사람들은 자산이 1000억대가 넘어가요. 강서구 이런 데서 1000채 넘게 샀으면은 개당 2억만 따져도 2000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째 전세금 돌려줄 돈 없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왜? 자산만 늘어나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집값 상승은 미실현 이익이고 이게 진짜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요. 내가 대항해 시대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항해 시대. 아프리카에서 금 사다가요. 유럽에다 갖다 팔면은 이익이 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금 사자마자 내가 수익을 올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기 가는데 이런 해적들이 있어요. 얘들하고 붙어가지고 깨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손해죠, 손해. 빚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는 셈이죠. 다 뺏긴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사놓고서 이익이다 하고 안심하면 망한다는 거다. 여기 가서 팔아야지 비로소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저건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피해가고 그냥 이익 올리면 되는데 인생은 실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생은 실전이다 땡마나 뭐 이런 유행어마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실현 이익을 올렸냐. 매도인 10명 중 1명 구입한 지 1년 안에 되팔아. 즉 1년 안에 판 사람 10% 된다는 소리죠. 3년 내에 되판 사람 4명 중 1명 25%. 근데 이 25% 중에요 3년 내 판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팔았느냐.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 있죠. 똘똘한 채를 사라고 했어요. 2017년에 똘똘한 채 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 똘똘한 채 팔고 뭐 했어요? 수용성 샀겠죠. 그리고 수용성 풍선 효과 번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수용성 팔고 어디로 갔어요? 오동평 갔겠죠. 번진다고 하면은 화성 가는 거고 안성 가는 거고 여기 수도권 망했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자 부담에 팔았다고 하는데 개소리고 단타 투기가 대부분이죠. 3년 내 주택 대파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비중 엄청나게 많아요. 1억 미만 갭투기. 수십 채씩 거래했다. 수십 채씩 팔았다. 그런 것들 다 빼고 나면요. 진짜로 3년 내에 대파한 사람 10명 중 1명 될까요? 말까요? 다 미실현 이익 생각하고서 샀는데 팔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팔 바에 물려준다. 증여 상속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랬죠. 2019년, 2020년 증여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하는 거 멍청한 짓이다. 고점이 눈앞인데 왜 증여를 하냐. 그 얘기 했었죠. 왜? 2월 가세가 5년이죠. 지금 10년으로 연장인데 그때 산 사람들은 5년이니까 5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2월 가세가 뭐냐. 2억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6억에 증여를 했다. 그래서 10억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2억에 집을 샀다가 자식에게 6억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식이 마지막 양도를 10억에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자, 증여할 때 여기 증여세 내죠. 그리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6억에서 10억, 요 4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5년이 되기 전에 한 4년쯤에 팔았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요 6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2억에 대해서 10억까지 올랐으니까 8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10년으로 늘린다는 건 10년으로 늘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늘리는 건 둘째 치고요. 2019년, 20년, 21년. 요때 산 사람들이 양도세 저기 2월 가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돼요? 24년? 25년? 그때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러니까 판 사람들은 엄청난 차익을 가지고 시장에서 빠졌는데 산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단타 투기 말고는 팔지는 못했죠. 내 집 마련으로 산 사람들 그때 집값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샀는데 무리한 게 피 봤죠? 증여로 넘겨서 안 살 것이다. 그리고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증여로 넘기세요. 한 사람들 어때요? 완전 묶였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양도세를 깎아서 팔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요 증여한 매물도 꽤나 나올 겁니다. 왜냐? 양도세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요 집값은 어때요?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근데 아직 시작이에요. 저희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2019년부터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2019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한 얘기겠죠. 근데 이미 그때 가격 이하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희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쟤네가 왜 계속 집값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들이 맞아가고 있네? 어떻게 맞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수도권 집값 역시도 2년 전 2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19년에는 하락 상승 겹쳐 있었는데 19년 때까지 떨어진 데도 많죠. 거기다가 문제는 아직 시작이죠. 지금 연준 인사들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자꾸 어디 뭐 주식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말고 연준 인사들이 말한 게 핵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 2배로 확대했습니다. 매달 950억 달러 빨아들이죠. 긴축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금리 역전 당했고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을 못한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는 따로 가도 된다.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거기 잭슨홀 미팅에 왜 갔겠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우리나라에서 뭐 기름이 나요? 아니면은 자급자족이 될 만큼 식량이 풍부히 나요? 아니면은 뭐가 돼요? 반도체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반도체 강국이 되더라도 외국에 팔아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해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세계 경제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따라갈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뭐 다르게 해도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제정신이야 도대체. 그리고 공급 부족 이야기했었죠. 공급 부족 아까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역대 공급 제일 적죠. 서울 아파트 공급이에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적죠. 제일 적었을 때가 이때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적은데 왜 떨어지고 있어요? 다 거짓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측 잘못한 거죠. 공급 부족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끌족도 어때요?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이중고에 빠져있다. 여기 보면 어때요? 빚내서 집 샀어요. 그런데요, 집값이 일단은 올라가서 세금만 많이 냈죠. 그리고 팔진 못했다. 팔진 못했죠. 작년, 특히 작년 20년, 21년 연끌한 사람들이요, 그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팔았으면 잘 판 거다. 팔진 못했고 결국에는 지금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심리도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이유가 있어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20년, 21년에 산 사람들 거의 못 팔았고 19년에 산 사람들도 거의 못 팔았어요. 그때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 거지 그때 산 사람들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은 팔 때다. 적어도 지금 갑자기 21년 말 때쯤 돼서 이제 하락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의 21년에 하락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20년은 워낙 급등장이었고 그때 와서 이제 와서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때 얘기하면 뭐예요? 진즉 얘기해 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 30일 한 달 정도 공부할 양이에요. 수능 직전에. 그러면 한 적어도 한 수능 한 50일 전에는 여유롭게 공부해라 라고 줘야지. 수능 하루 앞두고 여기서 수능 문제 나온다 하고 30일짜리 공부치 주면 뭐하냐. 내일이 수능인데.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그거 공부해봤자 뭐하냐. 그 사람들 말 믿고 빚내서 집 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